한국공기안전원의 강순준입니다. 제4강에서는 공기오염에 따른 영향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4강 목차는 4-1 인체에 미치는 영향, 4-2 식물에 미치는 영향, 4-3 동물에 미치는 영향, 4-4 재료에 미치는 영향 등이며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호흡기 계통을 먼저 알아야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의 호흡기 계통은 산소를 혈액으로 끌어들이고 이산화탄소를 체외로 버리는 작용을 하며 숨을 쉴 때마다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이를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자면 산소를 포함한 공기가 코와 입을 통해서 폐포, 즉 허파로 들어간 기관지 끝에 포도송이처럼 달려있는 것으로서 호흡가스와 혈액가스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곳이 폐포입니다. 여기까지 들어가면 산소는 폐를 통해서 혈액으로 확산시키고 이산화탄소는 혈액으로부터 폐포로 전달되어 밖으로 배출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호흡기 계통의 작용으로 공기 중에 산소 그리고 미량의 오염 물질들이 호흡기로 유입되어서 공기를 통해서 인체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물질들이 어떻게 인체에 영향을 주게 되는지 다음 장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체 영향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오염된 대기에서 생활하면 우선 눈, 비강 및 상기도 점막에 대하여 먼저 감각적인 영향을 받게 되며 생리적으로 가역적인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비강이라 하는 것은 코 등 쪽에 있는 공간으로 콧구멍의 통로가 됩니다. 또한 상기도라는 것은 기도에서 기관지 후두, 인두, 비강이 있는 부위를 의미합니다. 또한 점막이라는 것은 신체의 여러 관광의 내면을 감싸고 있는 조직을 말하며 가역적인 반응이라는 것은 물질의 상태가 한번 바뀐 다음에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증상은 악화되어 급성 질환으로 변하고 이 질환이 여러 번 반복되면서 일어날 때 만성적인 피해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오염 물질의 종류, 농도, 그리고 기상 조건 등 많은 요인이 관계되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뚜렷하게 밝히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대기 오염의 피해는 폐질환, 심장질환, 순환계 질환 등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호흡기와 순환기 계통의 작용이 활발하지 못한 노약자들이 피해를 쉽게 받기 때문에 대기 관리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염원을 줄이는데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해야 함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염 물질별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의 경우 발생원과 입자의 크기, 농도 및 성분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좌우하게 되는데요. 산업활동이나 연료의 연소 과정과 같은 인위적인 발생원에 의해서 배출되는 경우에 표면에 황산염, 질산염, 산, 그리고 각종 중금속 등이 붙어 있고 이 미세먼지의 직경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체내로 들어와서
폐포까지 깊숙이 침투하게 되고 또 이로 인해서 각종 호흡기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직경 10마이크로 이상의 큰 입자는 호흡이 되더라도 코 부근에서 달라붙는 데 비해 담배 연기나 스프레이 등에서 발생하는 2.5 마이크로 이하의 초미세먼지는 폐포에 집착하는 비율이 높아서 건강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유발하는 질환으로는 천식, 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납피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납의 배출 경로는 납강석으로부터 납을 제조할 때 배로소, 소결로, 용광로의 배기가스 중에 납이 배출되거나 유연가솔린의 연소, 고체 폐기물의 소각, 폐유, 납축전지 및 기타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배소로라는 것은 금속을 녹는 점보다 낮은 온도로 가열해서 화학적, 물리적, 조직 변화 목적으로 사용하는 화로이며 소결로라는 것은 광석 분말을 고열로 가열하여 덩어리로 구워내는 화로가 되겠습니다. 또한 용광로라는 것은 금속을 이용해서 주물을 만드는 화로를 의미하는 것이며 납축전지라는 것은 자동차 시동 걸 때 사용하는 전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납이 인체에 유입되는 경로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이 직접 호흡하여 대기 중에 납이 흡입되는 경우가 전체 약 20%가 됩니다. 두 번째로 사람이 음식물 섭취해서 간접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약 80%가 된다고 합니다. 납 중독의 단계 및 증세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 단계로는 산업 근로자들이 소화기관 장애로 복통과 연관되는 증세가 직간접적으로 나타나고요. 두 번째 단계로 근육 발준 부진과 경련 증세가 나타나는 납중독 마비라는 신경 및 근육장애 단계가 발생한 후에 마지막 단계에서는 정신착란, 경련, 의식상실, 사망에 이르는 중추신경장애까지 오게 됩니다. 이 외에도 간과 신장의 기능장애, 혈액의 헤모글로빈 감소, 정신장애, 생식기능장애 등의 증세가 나타나게 되니 각별하게 납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산화탄소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고농도의 일산화탄소에 노출될 경우에 사망한다는 것은 잘 알려지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100ppm 이하의 저농도에서 영향은 최근에서야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산화탄소의 인체 유입 경로를 보면은 실내의 난방, 음식 요리 중 연료의 불완전 연소로 인한 일산화탄소의 노출로 인한 것과 흡연으로 인한 직접 유입과 비흡연자의 담배 연기 흡입으로 인한 간접 유입이 있습니다. 아울러 일산화탄소는 산소와 결합해서 산소를 폐에서 인체 세포로 운반하는 헤모글로빈과의 친화력이 산소보다 무려 210배나 크기 때문에 이 일산화탄소가 유입되게 되면 이와 결합해서 카르복시 헤모글로빈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카르복시 헤모글로빈의 영향은 첫 번째, 혈액 중에 약 10% 정도 이상이 함유됐을 때는 사람이 1kg 이상의 고도에 서 있는 것처럼 한 그런 효과가 나타나서 일산화탄소 저항력을 악화시키고 정상인보다 2% 정도 높을 때는 시간 감각에 장애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정상인보다 5% 높을 때는 계산 능력에 장애가 오게 되는 등 지각장애가 심하게 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 농도 1.5%, 15,000ppm이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이런 이산화탄소를 흡입하면 경도의 대사장애를 일으키고 7에서 10% 정도에서는 몇 분 이내에 정신이 혼미해지게 됩니다. 4-1은 이산화탄소의 농도에 따른 성인의 건강 영양 상태를 상세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도가 ppm으로 봤을 때 700ppm, 그 다음에 0.07%에 해당하는 이 경우에는 다수가 제시할 경우에 공기오염 지표가 됩니다. 1000ppm의 0.1%일 때는 일반적인 경우에 허용 농도, 환기 계산에 사용되는 허용 농도치입니다. 2000에서 5000ppm, 그래서 약 0.2에서 0.5%일 경우는 매우 불량한 공기 조건으로 경미한 두통이 생기게 됩니다. 10,000ppm, 이거는 1%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호흡기, 순환기, 대뇌의 기능이 저하되며 40,000에서 50,000 ppm, 이는 4.0, 5.0%가 되겠죠. 호흡 중추 자극, 호흡의 깊이 및 해수 증가, 기울림, 두통, 혈압 상승이 됩니다. 80,000 ppm, 8%에 해당됩니다. 10분간 호흡하면 격심한 호흡 곤란이 오고 안면 홍조, 그다음에 의식 혼미가 발생하게 됩니다. 180,000 ppm, 즉 이거는 18% 이상일 경우에는 치명적인 상태가 되어서 방치 시에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네. 이 부분을 참고로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외우기보다는 자주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포름알데히드인데요. 포름알데히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낮은 농도에서 단시간 노출됐을 때는 눈, 코, 기관지 등에 자극을 주고 장시간 노출됐을 때는 구토, 어지러움, 피부질환 등을 유발하게 됩니다. 통상 냄새는 1ppm 정도부터 느끼기 시작하고요. 눈이나 상부 기도의 자극은 농도 0.1에서 5ppm의 범위에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10에서 20ppm의 농도가 되면 기침이 나오거나 가슴이 답답해지고 심장 박동이 격렬해지게 됩니다. 특히 기관지 천식인 사람은 0.25에서 5ppm 정도 노출에도 심한 천식 발작을 일으키게 되니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50에서 100ppm 이상의 농도에 폭로되면 폐부증, 폐에 물차는 현상을 얘기하죠. 때는 폐와 폐의 염증을 일으키고 심한 경우에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포름알데히드는 벤젠과 함께 바람에 위험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입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휘발성이 커서 공기 중에 가스 상태로 존재하여 피부에 흡수되기 쉽고 피부에 직접 닿지 않더라도 호흡기로 흡입될 수 있습니다. 또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에는 많게는 수천에서 수만 가지의 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개별적 물질로 분류해서 양을 분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각 물질의 끓는 점 온도를 기준해서 끓는 점이 240도씨 이하의 물질의 총합을 총휘발성 유기화합물로 칭하고 이를 분석해서 실내 공기 중에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총량을 측정하고 평가합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 노출 시에는 첫째, 눈, 코, 인후, 피부 등의 자극 증상이 발생하고 중추신경 등 주요 기관을 침범할 뿐만 아니라 실내에서 저농도의 장기 노출 시에도 빈혈, 혈액, 응고장애, 그리고 백혈구를 파괴하여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일부는 발암성 물리로 알려져 있으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인체에 미치는 중요 물질 중 마지막 부분으로 부유 미세 생물입니다. 기체 또는 액체에 떠다니는 생물 입자인 부유 미생물은 알레르기성 질환, 호흡기 질환을 유발시키며 폐결핵이나 홍역과 같은 전염성 질환을 옮기는 매개체 역할을 하며 박테리아나 곰팡이와 같은 미생물은 우리 생활 공간 주변의 여러 곳에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미생물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온습도 조건과 영양분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특히 실내 환경은 미생물에 필요한 탄소, 질소, 황인 등을 포함하고 있는 건축 자재나 가구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외부로 들어온 미생물이 더욱 잘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곰팡이나 박테리아처럼 부패 유기물을 영양분을 하는 미생물들은 벽면이나 건축 자재에 붙는 등 스스로 성장을 위한 자양분을 찾기 위해서 공기 중에 부유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사람들의 호흡기를 통해서 흡입되는 등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식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4-2는 대기 오염 물질이 식물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것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오염 물질, 그 다음에 증상, 그 다음에 피한계에서 ppm, 그리고 노출 시간 등으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동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물에 미치는 영향은 중금속에 의한 피해와 그 다음에 가스와 먼지에 의한 피해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중금속에 의한 피해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산화비소. 이 삼산화비소라는 건요, 방부제 쓰이는 독성이 강한 흰색 가루입니다. 이제 공기 속에서 황비산강을 태워서 만드는 것인데요. 이것에 의한 중독은 약 10mg만 섭취를 하더라도 극심한 복통, 설사, 혈변, 그리고 입에서 마늘 냄새가 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약 25에서 50mg 정도의 납을 함유한 목초를 섭취하게 되면은 격렬한 근육 경련과 입에서 거품을 내뿜고 이를 갈거나 후두 근육의 마비로 목구멍에서는 어르렁거리는 소리가 나게 됩니다. 또한 몰리브덴에 중독된 경우에는 빈혈증, 세약, 설사, 경련 등을 일으키며 털의 색깔이 바랜다고 합니다. 또한 물속의 수은의 경우에는 물속에 사는 생물에 의해서 메틸 수은으로 전환이 되고, 이 오염된 수생 생물은 작은 물고기가 섭취하고 그 물고기는 더 큰 물고기에서 먹히는 이 먹이 사슬에 의해서 최종적으로는 인간에게까지 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스와 먼지에 의한 피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우연히 방출되는 위험한 화학약품 또는 인위적으로 그런 화학약품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농약이나 살충제 또는 신경가스, 시험용으로 쓰는 경우도 있겠죠.
이로 인해서 동물들에게 피해가 끼친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고 결국은 이 동물로 인해서 이 사람에게까지 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은 그거를 우리는 간과하는 경우가 가끔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서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제4장의 마지막으로 재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섬유와 염료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은 이 섬유에 끼치는 대기 오염의 피해는 섬유를 더럽히거나 인장 강도를 떨어뜨린 경우인데요. 이 황산화물은 인장 강도를 가장 크게 떨어뜨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항산 분진의 미세한 액젓, 이 액젓이란 것은 물의 작은 덩이를 얘기합니다. 이 액젓이 매우 얇은 나일론 성분에 집착함으로써 섬유의 강도를 악화시키고 셀룰로이드 섬유나 레이온 등도 황산화물에 노출되면 피해를 입게 됨을 숙지하기 바랍니다. 염료라는 것은 염색 재료죠. 이 염료는 새로운 섬유의 특성에 맞도록 변색을 막기 위해서 그 성분이 꾸준히 개발되어 왔습니다. 특히 1920년대에 아세테이트 인견이 개발되었습니다만 이 염색 방법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섬유의 청색과 녹색, 보라색이 질소 산화분에 의해 변색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재료에 미치는 영향 두 번째로 가죽과 종이 부분입니다. 황산화물은 가죽과 종이의 성분에 영향을 끼쳐 품질을 떨어뜨리는데요. 특히 세계 각 도서관에 있는 가죽 재본의 책을 파손시키고 있습니다. 오염 및 파손 수순을 보면 처음에는 책의 가장자리에 노출되면서 모서리에 균열이 가기 시작하고 균열이 팽창하면서 가죽은 더욱 노화되며 결국은 책이 떨어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종이류의 훼손 현상은 고농도의 황산화물에 노출되는 도서관이나 박물관에서 심하게 나타나게 되고 역사적 가치가 있는 서적들과 서류의 보관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므로 황산화물이 전혀 없는 공간에 보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재료에 미치는 영향 세 번째이자 제4장의 마지막인 고무에 미치는 영향이 되겠습니다. 오존은 압력을 받거나 늘어난 고무 제품의 균열을 일으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더욱이 불포화 합성 또는 천연 고무는 오존에 의한 균열 피해가 크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합성 고무의 일종인 네오프렌은 오존의 피해 저항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이중 결합 가까운 곳에 연소 원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추정되며 이런 저항 현상은 자동차 타이어나 전기 절연체와 같은 고무 제품 생산에서 매우 효과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4강 공기 오염에 따른 영향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